예, 먼저 각 강원의 스님들을 위주로 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여러 법원님들 모두에게 강건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오늘 공채 법문 6째 날입니다. 여기에 어제 지난번 이런 하루 이틀 전에 인도의 유식종이 어떻게 발달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인도에서 주로 대중 잠바 공부, 바깥 무착, 대칭도살, 유식종의 어떤 기반을 기초를 말씀드렸고 그 뒤에 디그나가 높은 총랑과 마찬가지로 삼비송의 10대 논사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제 제가 입으로 말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화에 잘 알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 말하면서 인도의 유식종 학자들에 관해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네. 자, 기다려보세요. 잠깐. 먼저 유식종의 기본을 다진 분이 미륵보살과 세칭보살과 무착보살과 세칭보살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칭보살님 같으면 우리가 세계 6대 장엄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 안에서 무착보살과 세칭보살은 6대 장엄 중에 톱이죠. 일반적으로 6대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한 두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조낭 따라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겐준주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이죠. 그 위에다가 또다시 어쨌든 무착보살과 세칭보살은 겐두, 그러니까 세계 6대 장엄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다시 세칭보살을 지나서 거쳐서 세칭보살의 제자 총랑보살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칭보살과 총랑의 사이에서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어쨌든 총랑 디그나가 총랑보살의 무자성에 관해서 그래서 총랑의 제자 출중상 개연이 있고요. 그래서 개연의 법 그리고 그 개연으로부터 전성된 법의 법상종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남제마. 그래서 남제마. 유상유식파로 발전했죠. 제가 이거는 잘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총랑, 그냥 어머니, 진나, 무성, 그 다음에 호법, 개현, 현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덕혜, 본땐 로데, 그분의 제자 로데 땜바, 안해라고 하죠. 보시면, 그러니까 인연, 촉랑, 진나, 무성, 호법, 개현, 현장 이런 식으로 사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남제마와 그래서 유상, 유식파 이분들 이어지는 은쁜, 로데 땜바, 그 다음에 양다 땜바, 진제 대사 이어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평소에 말하기를 로벤 양다 땜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로데 땜바가 양다 땜바 뒤에, 그러니까 진제보살 뒤에 오신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은땐 로데, 그러니까 덕혜보살, 덕혜대사, 그리고 안혜, 진제 이런 분들은 무상무식파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유상과 무상, 상이 있다, 상이 없다 하는 거. 그래서 10대 논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대 논사, 그래서 잉년 세친보살과 그 동시대에 살았던 그 10대 논사 어떤 분이 있었는가? 그런 내재 화변, 그 화변 대사는 세친보살과 동시대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또 다른 스승님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세 분이 더 계신데요. 10분 10대 논사 중에서 이번 최경 호법 대사의 제자가 세 분이 계신데요. 개발 신인, 그러니까 승우, 그리고 최승자, 그다음에 지월 대사가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서는 사대라고 하는 그런 로펜 다제진, 로펜 최경, 그분들을 사대 큰 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세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로펜 최경, 호법 대사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렇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10대 논사 가운데 세 분이 그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로펜 로드 덴파, 답베나와라는 분도 계시고요. 로펜 로드 덴바 안해 대사의 와 함께 동시대 사람인 로펜 가오라는 분, 환희라는 분. 그래서 개외대라는 분도, 승군이라는 분도 그 환희 대사의 제자, 이렇게 사자 상승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논사 이분들은 푸른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논사 10대 논사들을 푸른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또 지금부터는 어제 말씀드린 데에서부터
종이 중국에서 어떻게 발전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땅에 대해서 꼭 들어주십니다. 삼성.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지만 이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나소. 네. 다 가장 지난번에 중국의 유식 3종이 유식에 관한 3종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처음에 법상종, 법상종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법상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말이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조금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상종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법상종의 교회를 갑자기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법상종의 교의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왕조, 현장대사, 현장법사 또는 당나라 삼장이라 불려진 그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삼장은 아주 유명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중국 사람들이 현장 삼장 알고 있냐? 네, 현장 삼장을 알고 있나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원숭이와 뭐 돼지 같은 그런 어떤 북쪽에서 온 그런 어떤 이야기나 뭐 구경거리 이런 것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당나라에 삼장이 있는가 하면 당의 삼장 이런 것이, 그리고 당나라 삼장 그의 철학은 중국의 교육, 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도에서 그 경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법상종이라고 합니다. 당현장 대사가 유식교의를 어떻게 중국으로 모셔왔는가 이렇게 하면, 그 당시 당현장 대사는 알고자 하는 소지, 알고자 하는 것 무엇이든 간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진제 대사가 번영한 17지론에 대단한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육아사지론 시도에 17지론에 대한 그 분류를 한 그런 논서인데, 육아사지를 모두 증득하는 또 그러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육아 사지론의 논설을 온전히 모두 다 얻기 위해서 중국에서 인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당나라의 정치적인 그 국경,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안에 사람 밖을 못 나가고 밖에 사람 안으로 못 오도록 이렇게 막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국경을 막는 것도 불구하고 어떤 킬로미터 한 이렇게 8,000km를 지나서 남은 인도로 갔습니다. 우리가 서구에서 발간된 그런 전기 이런 거에 의하면은 어떤 서역으로 경전을 구하러 갈 때 어떤 귀신, 호랑이, 사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험난한 그 경계를 많이 만난 그런 얘기가 있죠. 손오공. 그래서 어쨌든 인도로 인도로 법을 구하러 아주 많은 그 고난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당 서역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을. 어쨌든 624년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서기 624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는 날란다 대학으로 가셔서, 그때 날란다 대학의 캠프는 그 출짐상보라는 개현 대사였습니다. 그로부터 유식파의 논설을 배웠습니다. 현장 스님이.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인도로 가셔가지고 대소승의 법을 아주 많이 널리 듣고 공부를 하였고, 현장법사는. 그래서 어쨌든 육아행 유식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장법사는 인도의 각처에 있는 성지의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지 순례를 떠나서 다니는 그거를 글로 이렇게 쓴 책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 기행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인도 성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자 했을 때 그 현장 대사가 쓴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때 그러한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부처님 성지를 확인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은혜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제 인도에 한 17년 동안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모든 배워야 될 것을 많이 배웠고, 많은 그 경전을 모아서 그와 함께 모은 수집한 경전을 다 중국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정관 19년, 그러니까 서기 645년 수도 장안으로, 당나라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당태종 그가 이제 현장법사가 돌아온 것을 아주 기쁘게 환영을 했고, 그래서 현장법사가 경전 번역하는 것, 그러니까 역경원을 새로 짓고, 그 안에서 현장법사가 경전, 경론을 주로 번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아주 크게 나라에서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태종 거기에서 유식은 그런 현장은 유식종과 관련된 어떤 번역, 예를 들면 해심일경, 육아사지론,
속별은 아비달마 집론 그런 것을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반야광론뿐만 아니라 섭대성론 등을 많이 이렇게 번역했고 뿐만 아니라 반야광론, 구사론 등 많은 경전을 번역해서 경론을 번역했어요. 요건데 그는 당 현장 본인은 몸과 마음의 능력을 하나로 모아서 입적하기 전까지 18년간 자신이 인도에서 모시고 온 경론을 번역하는 일에 아주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어떤 다양한 그 법전 74권 1350부라는 방대한 그러한 경전을 아주 많이 중국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번역한 것은 아주 수많은 경을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을 신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번역한 것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구역의 그 말이 당나라 현장 스님으로부터 그래서 신구역이란 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쌍악살림 그러니까 신구밀교를 우리가 티벳 말로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경사 로자와 민첸상보 역경사 민첸상보로부터 신구 밀교가 번역된 것을 그 전 이후로 나누어서 이전 이후로 나누어서 신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자면은 당 현장 스님이 번역한 그 경론의 내용에 관해서 말을 하자면은 대소승 둘 다 있습니다. 대승소승 다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바라는 바는 유식종의 그 견해를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널리 전하는 것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도에 머물고 있을 때 공부한 유식종의 철학 그리고 청정 공덕을 근거로 해서 유식종에 관한 많은 경론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번역한 청정도론 10권이 있는데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논서의 그 번역으로 인해서 중국 불교사의 신번역기를 신번역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책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10대 논사가 지은 그래서 10대 논사가 지은 모든 해설서를 하나로 모은 것이 유식삼송이 있는데 그래서 모두 하나로 모으면 10만 송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하면은 10만 송을 다 번역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의 이제 제자의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요약해서 축약해서 한 논서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유식송에 관한 10대 논사의 뜻 그리고 그 핵심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수록을 하였습니다. 주로 보포 논사가 했고 그다음에 10대 논사 다른 분들이 지은
그런 것들 이제 참고로 부차적으로 수록을 해서 유식 논서의 가장 중요한 경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논서는 주로 법훈원사가 올바른 인가로 삼아서 알린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법상교의를 법포교의라고 부르는 전통도 있습니다. 법상종을 법보종이라고요. 그와 같이 위대한 대역경사 현장 역경서는 그의 제자 자은 대사 그의 제자 규기 자은 대사 이름말로 잠등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규기 자은 대사가 아주 힘써 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법상 교의를 새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광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뭐야? 점리기 로벤 전부 쉬어야 말해. 잠시만요, 전부 규기 자은 대사입니다. 그분이 법상종을 새로 만들어서 당나라 현장 스님이 만드신 그런 전승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종의 특히 규기 법사에 대해서는 많은 전승에 전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가 법상종의 교의 창시자는 창시자였는데 17살에 출가 입문하고 현장 법사의 역경을 경을 번역하는 것을 돕고 보필하고 특히 성유식론을 번역할 때 규기 대사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는 논리학까지 배워서 현장 법사의 덕택으로 은혜로 그 영향으로 많은 성유식론과 석중변론 등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 법사는 법훈원사가 발굴한 그런 인가를 주로 지닌 교의의 최고봉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법이 번성을 했고요. 또 그것 말고도 그는 잔법화경장, 디메닥바의 석불론, 속유가사지소 등 많은 경관론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백론, 100가지 논술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규기는 법상종의 창시자 또는 제1초대가 되고요. 2대 법상종조는 회도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650년에서부터 714년까지 살았던 분이신데 그는 법상종, 유식법상종의 요의 등론, 요의 등, 성유식 요의 등론이라는 경서를 지었고요. 그를 계승한 제자 3대 종조, 법상중의 3대조, 지주 대사가 있는데 그가 지은 성유식론 비밀 가르침이라는 경서가 있는데 이 또한 법호논사의 유식의 견해를 재정비하고 전파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규기 대사의 해설서와 해도가 지은 유식 요의 등불 그리고 지주 대사의 비밀의 가르침 이 세 가지를 유식파의 새 해설서라고 중국의 그래서 걔네 새 선조의 연구, 새 위대한 선사들의 연구라는 그런 기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견해에 이전에 그 선대 조사들이 그러한 새 위대한 선사의 연구라는 그러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도가 지은 변중변론의 해설에서 같은 이러한 논서와 그리고 보리심에 들게 하는 경서 그 두 가지도 저술을 했습니다. 요즘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제 말씀드린 십지경의 교인은 석십지경의 각각의 소위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섭대속론의 교인은 섭대속론의 경서를 소위 경전으로 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경서는 유식파의 철학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부류인데 인도 유식종의 모든 청정한 그러한 견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의 두 학파의 교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일부분에 치우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분들 치우친 그것이 이제 법상종의 어떤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법상종의 교리는 이제 그와는 반대로 현장 법사가 혹독한 고난을 겪고 인도로 가서 인도의 유식 견해를 배우고 그리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공부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아주 크게 열리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결과 어떤 그 성취의 그런 큰 결과를 이제 마음에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어떤 자신만만함이 큰 영향을 그 법을 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요. 당나라 법상종의 교리를 공부하러 갔을 때 질도, 전방 등 그리고 일본 학자들도 당나라에 많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당나라 그 당시에 유식의 견해, 유식종의 견해를 다 배우고 일본으로 가서 어떤 법상종의 교의, 그래서 그의 수행을 전파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로 당 현장과 규기 대사 이 두 분의 이미 새로 창안한 그러한 그 법을 새로이 발전시킨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마음에 새긴 그런 그분들이 전파한 것입니다. 그때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법상종의 교의가 크게 번성을 했는데요. 번성한 뒤에 이전에 어떤 십지경과 섭대승론의 교의를 하나로 모아서 중국의 유식교회가 주로 이렇게 주된 유식교회가 되었지만 회의창의 가르침이 어떤 쇠퇴하는 그런 조건이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창의 가르침이 쇠퇴한 조건, 당나라 회창의 가르침이 쇠퇴한 조건에 의해서 당왕조 이후 법상종의 교의가 중국에서 쇠퇴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상종의 교의가 전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쥐주 대사, 3대 법상종 3대 전승자 쥐주 대사 3대 쥐주 이후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단절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외에는 다 이제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근원적으로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는 어떤 신구역이 신구역을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교의가 발전이 됐는데 그것이 화엄종입니다. 그래서 그 화엄종 교의는 어떤 거냐면 열애장과 유식을 결합시킨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발전했는데 그 가운데 열애장과 유식이 그러니까 병입하는 쌍입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선정을 하고 그 선인들 무량수불, 그러니까 정토수행, 선정과 정토수행, 아미타불을 염하는 그런 정토수행이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약간 유식종과 관련된 어떤 그 견해, 철학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법상종은 인도 대승종의 청정 유식 사상이면서 중국에서 점차로 쇠퇴해 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일본의 학자 타케무라 마키오라는 일본 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된 이유 3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식종의 어떤 철학의 행상이 너무 강해서 학자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인지 일반 보통 사람들의 근기에는 이게 넘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만이 알 수 있고 보통 사람들은
학자 보통 사람들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담아지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유식종 구경 삼승이 있습니다. 구경 삼승. 마찬가지로 오종성의 행상이 있죠. 그래서 오종성 어떤 뭐 릭시에만 그러니까 종성을 알 수 있는 종성 또 확실치 않은 종성.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법에 신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좀 마음에 일치하지 않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 누구라도 다 성불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그런 오종성에서 주장하는 그런 종성에서는 성불할 수 없다. 그래서 성불을 하려면 각자의 그 종성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식종의 논서 가운데에는 구경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수행 차제를 아주 긴 시간 동안 수행 차제를 지켜가서 차제를 지켜서 그렇게 성취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선정하는 사람들 정에 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주 긴 시간 필요 없고 1초 직입 열애지 하죠. 한 생각에 열애지에 들고 해탈에 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단박에 깨칠 수 있다. 열애의 지위에 이룰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겠죠. 그런데 유식종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아주 긴 시간, 긴 차례대로 그 길을 밟아서 사막을 수행하고 그리고 오도십지를 점차적으로 닦아 나가는데 이렇게 아주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목표가 이렇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이유 세 가지로 인해서 유식종의 어떤 철학이 쇠퇴해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식 철학이 중국에서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원나라 왕조 때 나 보면서 하지 않으면 가끔은 틀릴 수 있습니다. 과감히 갑니다. 원나라 왕조 때 발전한 그 선정과 그 정토 수행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정토가 중간에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가끔씩 또 함께 같이 닦기도 하고 수행 측면에서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식종의 유식종의 정토를 말할 때 유식종의 철학은 소개하는 학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왕조 때는 감산덕청이라는 분이 법상종을 부활시키기를 바랬습니다. 성상통설이라는 경서를 지어서 성과 상, 법성과 법상이 일치하는 이야기라는 책, 그 경서를 지어서 유식종의 사상을 많이 말했지만은 그와 관련된 그 당시 그 유식종의 그 경서가 흔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유식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청나라 왕조 말기에 우바세 양인산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예전부터 법상종의 그 교본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중국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모셔오는 것으로 인해서 중국에는 그래서 소개를 했고 그때 많은 그 지식층에 지진이 나는 것처럼 아주 요란스럽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유식종이 처음에 번성했다가 나중에 쇠퇴할 때 다시 시간이 지나 배우려고 할 때 그 유식종의 그 경서가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다시 뭐 까규파 예를 들면 까규파는 제일 먼저 깜창까규의 경우 7대 갈마파 최락계초부터 강원을 짓고 그다음에 논리학을 배우는 그러한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많은 학자와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쇠퇴했죠. 쇠퇴하고 나서 그러한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까규파가 어떤 까규파의 그 소위경전 이것도 거의 끊어지고 단절되었고 어쨌든 나중에 16대 갈마파에서 룬텍 인도로 오셔서 중국에서 인도로 티베트에서 중국으로 오셔서 룬텍 사원을 새로 창설하고 또 그리고 많은 소위경전들을 까규의 소위경전들을 많이 또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판한 그런 대부분들이 까규파의 어떤 소위경전 미케돌제 사케아파 기타 등등 많은 그런 경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이후에 어떤 해설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이렇게 다시 부활시킨 이런 경서들이 티베트로 다시 갔을 때 그분들은 아주 대단히 기뻐했다고 티베트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다죠.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그런 법우들이 봤을 때 그때 뭐 그런 새로 출판하고 새로 이렇게 번성을 시키니까 외국 사람들이 외국의 그 법우들이 까규에도 이러한 소위 경전이 있었나 하고 막 놀래죠. 이런 경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네. 이러한 말하는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때에도 중국 명나라 왕조 청나라 때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 시대 때 오양증우라는 분인데 있었는데 그분 아마 오바세 그러니까 제가 불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끄는 찌나 학원 롬링 불교 공부하는 어떤 학원 큰 학원이 중국 남쪽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유식에 관한 연구가 부흥하고 그로 인해서 한청정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에서도 그 유식학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중국 지역의 유식 철학이 재차 쇠퇴했던 것에서 이제 쇠퇴한 것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프닝은 진화의 롬링이 일본에서 얻은 법상종의 경서들 예를 들면 티베트 전승의 불교 경서들 각가지 경서들과 유럽과 미국에 있는 어떤 중국 경서들을 연구를 해서 많이 연구해서 어째 있는 만큼 그 연구를 해서 현대적인 유식학 연구 전통이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도에서 유식종이 처음에 발달하고 그다음에 쇠퇴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유식종이 발달하고 쇠퇴한 그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나서 다드네 권도 슈베기 예, 먼저 말씀드린 중국의 유식종 사이에 유식사에서 기인한 법상종과 인도 유식종의 어떤 그 철학 사이에 상호 같이 두 가지 상호 균등한 동등한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일반적인 속설에 보면 진제대사가 계신데 현장법사가 총랑과 무자성, 보포 등에서 정성한 뜻을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롯데는 진제대사 이후에 진제대사 이후에 나온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티베트로 된 무자성의 경서와 중국어로 된 경서 이 둘 사이에 보포 등 무자성 이 사이에 있지 않는 점도 많지 있지만 어떤 그 견해와 수행 차이에서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 서로 어떤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반 마찬가지로 티베트로 된 무자성의 경서와 중국어로 된 경서 두 가지 사이에 인도의 유식학파의 전통 상호 간의 일치와 불일치하는 부분, 티베트 석학의 말씀 전통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유식종의 철학에 관해서 지금은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아직도 상황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선명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법상종이라 이름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법상종이라 명명하는 이유는 앞에서 먼저 중국에서 발달한 유식 3종이 있었죠. 십지경 전통, 섭대성론 전통, 법상종 전통 등이 있었죠. 또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법상종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법상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사람들이 외부 물질 또는 전체 세간을 검토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견현하는 방식과 그리고 자성과 형상 이것을 검토할 때 검토하는 방식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이 차이를 구분지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물질의 미세한 형상 또는 물질의 재료 형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는 방법. 두 번째, 특히 물질의 재료의 형상의 실제 형상이고 그 물질의 미생 형상. 그래서 거친 물질 그리고 미세한 물질
그러니까 거친 물질은, 그러니까 거친 물질이라는 것은 미세한 물질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친 물질을 모으는 그것이 어떤 그 거친 물질을 아주 그 미세하게 조금씩 잘라가면서 작게 잘라서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죠. 어째서 우리가 물질 중에서 가장 미세한 거, 그것은 이제 미세한 물질의 미세한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물질의 미세한 형상 또한 그래서 물질의 그 재료가 어떤 건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물질의 재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세한 형상을 살핀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어떤 형상을 살핀다든지 어쨌든 그것은 어쨌든 물질에 기반한 어떤 그 재료에 관련된 것이죠. 그건 분명하죠. 두 번째는 현상의 실제, 그 현상 실제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상과 떨어진 현상과 별도의 자기의 그 실제, 본체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물 또는 또 우리가 원자라고 하죠. 아톰에 의해서 아톰 같은 아주 미세한 물질들이 이 모든 세간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새로 발견된 전자 등의 미세한 원자가 모여서 거친 물질을 구성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상 그것의 어떤 그 현상의 그 표면과는 동떨어진 그 자체의 본 현상 실제를 검토한다면은 그것은 두 번째 현상의 실제를 검토하는 방식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점을 알고 나면 법의 형상, 그런 법의 자성을 검토하는데 그래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현장 법사와 이런 현장 법사와 규기 법사 두 사람이 가깝게 들어간 그 유식종. 그래서 이 현상의 법을 아주 미세하게 살펴본다면은 법상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그 법의 현상 그 자체를 말로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의 실제를 추궁해 들어가면 이 미세한 어떤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종에서는 자성과 형상의 차이 그리고 견현하는 방식 그리고 그 자체의 실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각각 자체를 인지하는 거,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법의 자성과 형상 이것에 관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우리가 법어 또는 용어를 실제를 탐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의 실제를 낮추는 전통, 현현하는 전통이라 부르는데 어쨌든 법의 실제는 실질적인 상태와 현상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형상을 말합니다. 이로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검토하는 방식이 현상의 실제를 검토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그 현상의 실제를 검토하는 것이지 나타나는 그 밖에 외부로 드러나는 형상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상의 실제를 검토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식종의 가장 중요한 그 목표 하나는 실상과 현상이 섞여 있지 않고 각각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과 실상을 나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유식 철학에서는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오류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인식의 오류로 인해서 벌어진 이 현상과 그 현상의 내면의 어떤 실상, 그래서 어떤 실상과 현상이 섞이지 않고 각각으로 분리해서 살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유식종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하는 시작점, 인식의 기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상과 형상, 이것이 먼저 우리가 그 실제의 현상, 실제의 상황을 살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나타나는 형상, 매일 우리에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현, 나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의식과 관련돼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나투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향해서 알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대상의 형상이 어떤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유식종의 그러한 검토가 과학자들의 어떤 그 검토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유식종의 어떤 그 견해가 아주 난해하고 그리고 아주 미세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논리학의 지성의 경서 전통과 논리적인 지성 자체를 강하게 지닌 그러한 교의라고 불교 교의가 바로 유식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이것을 알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성과 형상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유식종이 일본에서 어떻게 발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식종이 중국에 발전한 그런 순서를 그림으로 보자면 유식종이 중국에 전해지고 발전된 것은 인도를 통해서 왔는데, 그래서 유식종의 그 시조는 남식세파랑 윈첸루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의 유식종으로 또 나눠지죠. 그 다음에 로벤 양닥덴바 진제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석대성론의 전통을 창안했죠. 식지경, 해광법사, 그로 인해서 남방북의 그런 남부파, 북두파, 어쨌든 티벳의 논서, 경론 가운데 현장의 이름이 보입니다. 근데 현장이라는 글씨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장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름이 이제 그런 경론서에 보입니다. 법상종이 나중에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발전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일본의 유식종이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유식종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하면 법상종을 공부하려고 중국에 유학을 간 일본 성녀들이 이렇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식종의 철학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다오자오라고 하는데 653년에 당나라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나라 현장과 규기선사 두 대사를 의탁해서 유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661년 일본으로 돌아갔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통이라는 스님 658년에 당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규기 두 대사에게서 유식을 배웠지만 그의 귀국년은 불명하고 그의 일대가 분명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주, 지만, 지웅 이런 대사들인데 이분들이 703년에 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상종 3대 조사, 지주 대사로부터 유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연간 당나라에 머물렀다가 705년 또는 706년도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번째는 현방이라고 하는 현방 대사인데 717년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지주대사로부터 3대 법상종사 지주대사로부터 유식종을 배우고 735년 귀국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일단 경로를 통해서 법상종은 일본에 대단히 크게 번성을 합니다. 크게 번성했습니다. 일본의 나라 시대에 일본의 나라 시대에 710년에서 794년까지 나라 시대입니다. 일본의 나라 시대에 그 당시 남도의 수도에 불교의 큰 종파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불교의 큰 종파, 불교 종파 가운데 하나, 가장 큰 거 하나, 큰 종파 중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법상종인데요. 그래서 도도 대사, 첫 번째 도도 대사. 그래서 원흥 사원에서 지내셨는데 그래서 광복 사원에 주하면서 자신들의 유식 철학을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원흥 사원과 흥복 사원 이 두 사원에서 크게 법상종이 번성을 했는데 전자를 남쪽 사원, 후자를 북쪽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사원 간에 각자 철학과 주장으로 인해서 크게 대결하는 것도 있었고 또 유명한 학자가 많이 배출되었고 논서도 많이 이곳에서 저술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에도 시대까지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의 학자들은 처음과 중간과 끝에까지 유식 철학은 아비달마 쿠사와 함께 했다. 유식파가 일본에 번성한 그 방식은 그러니까 아비달마 쿠사와 함께 공부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불법의 기초로 이렇게 얘기해졌습니다. 특히 에도 시대에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에도 시대인데요.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어떤 법의 전승이 어떤 거든 간에 모두 뭐 유식종이든 아니든 불법의 그 전승은 모두 한량 나라라는 이 지역으로 가서 나라로 가서 남쪽 나라로 가서 나라 지역으로 가서 유식종을 공부했고 또 그러니까 아직도 유식 3년, 구사 8년이라는 말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과 구사론을 공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만약 유식을 잘 공부하고자 연구하고자 한다면은 11년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식학을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그 긴 세월 동안 아주 어렵게 배워서 공부하는 주된 이유는 어떤 유식종이라고 하는 것은 계통화된 불교 철학이 학설이 인정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도 말씀드리자면 그저 유식종은 불교의 가장 최후에 발달한 가장 정밀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사론과 유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그때 말해 일본에서 구사론 하면은 아비달마 구사론과 버포 등이 지은 성유식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구사론과 유식종에 있어서 공통의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성상학이라는 겁니다. 성상과 법성, 그러니까 법성과 법상을 검토하는 겁니다. 법성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법성이고요. 상은 그러니까 법의 상태, 그런 것인데 각각의 법의 특색의 자성은 법상이라 하고 공통의 자성을 법성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구사론에서는 제법의 그 계통의 분류를 75가지로 집성했습니다. 그래서 75로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소지의 5위라고 하죠. 5위에 다 이렇게 보면 그 5위 75법의 개념으로 발전했는데 그래서 그 5위 75법은 바로 이제 5가지 중요, 그러니까 물질, 심작용 등으로 해서 그래서 공성이라면 법의 형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세계는 11개, 세계 11개 등등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각의 그 계통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 합해서 낱낱이 구분했는데 그것을 다 합하면은 5가지 그 분류에 75가지로 모든 일체법을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5위 75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식종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5위 100법을 말합니다. 법의 형상이 100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5가지로 다 귀속된다. 그래서 5위 100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이러한 근본 논서들이 있는데 티베트어로 된 것도 있곤 한데 내가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것을 번역을 한다면 더 쉬워질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법성과 법의 분류와 어떤 법의 형상 그래서 법의 어떤 분류를 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법의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는 것 그리고 유식종에서는
유식종은 법의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와 일치하는 그러한 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중국에는 성상 최진거 최니 성상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은 유사하지만 구사로는 최진 화엄종 등에서는 현상과 성상과 법성과 법상을 이제 분류하는 구분하는 그러한 교위인데요. 실제로 하면은 법의 형상은 구사론에서 이렇게 따와보면 좋은데 그때 어떤 법상이라고 이름 붙인 그거는 법성을 주로 해서 그것을 법상종에서 딴 이름을 유식종으로 응용한 그러한 형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특히 성상을 연구하는 학문은 유사하지만 구사로는 소승에 속하고 유식은 대승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유식종에는 유식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구사론과 그러니까 법상종과 유식종이 일치하는 부분은 그 형상이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들의 그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사론은 존재를 3세의 법이 시류임을 주장하고 유식은 공성의 견해를 일으켜서 가유를 주장합니다. 공성을 설하지만은 가유, 제법의 근원적 식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식파는 유식종에서는 외부 경계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오직 식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대승 내에서도 유식은 궁극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일본에서 대승의 교의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대승 교의가 유식종에 어떻게 일치되는가 했을 때 유식종의 교의가 궁극적으로 구경적인 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종에서는 삼승의 예와 아까 분류를 하는데 대승의 그 삼승법으로 분류하는 그러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종성 거기에서 주장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생은 깨닫지를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오종성과 종성이 끊어진 자, 그러니까 깨달을 성품 불성의 종자가 끊어진 자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화엄종 등에서 일체 중생이 예를 들어서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천태종이 있는데 화엄종 중에서는 구경 일승을 주장하는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불하지 못하고 성불의 종자가 끊어진 자가 있다고 이렇게 오종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궁극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하는 유식의 견해가 궁극의 견해가 아주 구경의 견해가 아니라는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견해가 유식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최고봉이 이르지 못한다고 인식이 돼서 한 단계 낮춰진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유식종의 그 견해가 어떤 구경의 견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일시적인 대승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은 일본의 학자 타카사키 지키도라는 일본 학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중국의 어떤 3대 화엄의 종주 현수 대사가 있는데 그분이 유식종의 어떤 유식종을 좀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영향이 컸는데 그가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현수 대사가 유식종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교 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법상중의 덕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그 자성주 불성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 불법의 기본, 그리고 가장 심오한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경의 어떤 의견,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런 이 사회, 그 당시 사회에 큰 파급력을 끼친 영향으로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식은 이제 근본의 소지 정도인 것이지 불법의 가장 심오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말에 명치 시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명치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인도를 연구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죠. 새로운 그 신기술 이런 걸 도입해서 그래서 그러한 연구하던 사람들이 또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인도 불교사라든지 경전들을 이제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연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식의 종이에 어떤 구경의 견해가 아니라는 그러한 주장에 어떤 약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한 그 또한 유식종에 의거한 그 경론 등의 그 산스크리트본 그걸 찾아내고 그래서 교정하고 그렇게 새로운 교본을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유식종의 종이를 일반 사회에 이렇게 좀 알리고 보편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작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기호 흥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벤 레빈 프랑스 학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벤 레비 프랑스 학자. 저 위에 분이 실벤 레비라는 분이고요. 밑에 벨잠의 그 학자 루이 델라 발리 부싱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루이 델라 부싱 이분이 벨잠의 학자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어쨌든 프랑스 학자와 아인슈타인이라는 보이는데
쌤좀 유식종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두 분이 20세기에 쓴 그 경서가 많은데, 그래서 벨기엄 이 학자는 뭐 라틴어, 산스크리트, 빨리어, 그다음에 티베트어, 중국어, 뭐 많은 언어를 알고 있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인데, 이 두 분이 20세기에 그래서 어떤 그들이 쓴 저술, 이런 저술과 그들의 연구 작업을 통해서 두 학자의 업적으로 인해서 유식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식이 시작했고, 또 번역이 됐고, 그래서 그러한 유식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식이 이 지상에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동시에 일본에서 갑자기 유식종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크게 부응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출발을 이끈 그 우두머리 지도자, 선구자라고 보면은 우정백수. 야마구치 수수무 야마구치 스스무, 그다음에 우정백수, 우이하쿠주, 두 분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연구한 많은 논문이 출판되고, 이전 역사상 없었던 많은 연구가 학자 그리고 많은 연구 업적이 그분들이 아주 곤란한 아주 고단한 노력에 의해서 마치 그런 법이 다시 흥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말도 배우는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새로운 사상을 공부하는 어떤 새로운 사조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마치 홍수에 물이 불어나듯이 많은 이런 연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본에서 법상종이 발달한 경우였고, 이제는 한국에서 법상종이 요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영화 같은 거 보기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의 한국의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한국의 유식종에 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상종, 오늘 자은규기대사, 그래서 법상종 또는 자은종이 이제 창안한 그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현장법사의 제자 원칙 스님입니다. 신라의 원칙 스님입니다. 현장법사의 제자 원칙 스님. 원칙 대사는 그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국 사람. 요즘 요새는 꼬리아라고 하죠. 그전에는 신라 왕조였죠. 신라 시대에 한국의 얘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현장법사의 제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현장법사 도반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와 규기, 그래서 원칙과 규기 이 두 분을 법상종 천하 좌우에 놓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이제 딸렸다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쨌든 원칙 대사가 원적 대사는 현장 법사가 인도에 돌아오시기 전부터 섭대승론과 십지종의에 관해서 아주 박식하다고. 그래서 그런 박식한다고 그런 명칭이 그 당시 수도 장안에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법사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셔서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주 더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원칙 스님은 산스크리트와 티베터 그리고 더 많은 6개 국어를 이렇게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장 법사가 반야심경을 번역할 때 그 구역에 이런 오류가 있다 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잘못 번역된 이런 거를 바로바로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당시 그는 이제 원칙 스님은 사람들이 연구가 아주 신망이 두터운 연구가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을 아는 것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 대사의 학설, 견해는 현장 법사와 규기 등의 사이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 차이 나는 정도, 그리고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17년간 머물 때 원칙이 십지경 전통과 섭대승론의 전통에 큰 배움과 정진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제 3장, 진제 대사로부터, 그래서 현장 대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17년간 머물렀다고 했죠. 그래서 원칙의 십지경을 그리고 섭대승론, 그러한 배움을 가졌고 진제 스님의 큰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해 대사와 환타 대사 등 그런 전통의 유식종에도 심오한 지식이 이렇게 심오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과 규기 자은 대사 두 사람이 호법과 개연의 전승을 이렇게 지닌 점으로 이렇게 말을 하자면은, 원칙은 그런 이전의 학설에 그 어긋남이 위배되지 않고 새롭게 창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신라와 중국 간의 사이에 유식의 견해에 관해서 약간의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 법사가 임멸한 후에 원칙 스님은 스승의 뜻과 같이 서명사원에서 계속해서 유식의 견해를 법문하고 청법하고 하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해서 현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당나라에 유학한 신라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또 많은 중국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려들이 서명사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가 저술한 해심일경소도 아마 그 당시 저술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많은 신라 스님과 그 중국 승려가 그의 원칙 스님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서명대사라고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사원에 머물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원은 그래서 이 서명사원은 유식을 공부하는 신라의 많은 유학생과 중국 승려 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한국과 일본 그 학자들도 많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선행사원은 당시 신라 유학생의 그 유식에 관한 주된 공부처가 되었고요. 그가 연구를 시작한 곳은 중국이지만 신라와 일본 등에도 차례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후 왕후가 그에게 상석으로 모시고 법을 청하였기 때문에 신라왕, 그 당시에 신라의 왕, 신문왕 시절에 신문왕이 전령 사절단을 보내서 원칙 스님이 본국으로 돌아오시기를 많이 이렇게 수차례 청했지만은 그 중국 왕후가 허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왕후가 그분을 모시고 법을 배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라로 잠시 가셨긴 했는데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셔서 입적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술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실망스럽게도 남바지 봤죠. 그 유식에 관한 어떤 그 논서가 있는데 아주 그 특별한 그 경소인데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그게 잘 찾을 수 없고 어쨌든 그가 가장 이제 중요한 지인 대신밀경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큰 그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해신밀경소가 진제대사 뭐 또는 명인, 현범, 경왕, 뭐 원수 이런 등의 해신밀경소가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 원칙 스님이 지은 해신밀경소 요것만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남아있고 다른 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논소가 지금 아주 중요한 논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소는 19세기 때, 그러니까 9세기. 7일바젠 그 제세시에 티베트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티베트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제종과부 대사의 선설료 이론, 당일 액션입부를 이렇게 질 때 어떤 그 이론의 근거를 대는 주요한 서적으로 이런 것으로 가끔씩 거기에 대해 어떤 공격도 하면 반격도 하면서 어쨌든 아주 중요하게 여긴 그러한 논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일은 티베트의 유식종 발달의 과정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 내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휴일이죠. 모레는 그러니까 설날이죠. 로살이 이제 출직? 로살. 그러니까 이게 모레입니다. 출직. 그래서 출직이 보고 내가 공고를 하고 나서 보니까 올해 어쨌든 이 로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봤을 때 이거 좀 잘못됐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쨌든 중국의 로사, 뭐 티베트의 로사, 새해, 설날 이런 것이 겹쳐져 있는데 나는 뭐 휴일이 필요 없는데 나는 쉬지 않고 티베트의 유식종 발달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론서를 보고 제가 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점을 정리를 해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휴식을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쉬고, 그 다음에 2일날, 음력으로 2일날, 내일, 모레, 글피에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설날까지, 그러니까 설날까지 휴식입니다. 예, 휴일입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좀 회양문 연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릴 거 하나가 빠졌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신년 새해죠. 마찬가지로 출첵 새해가 이제 모레인데요. 그 때와 때에 맞춰서 인터넷을 통해 보고 계시는 중국 법원인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몸 건강하고 하느님 모두 다 잘 되시고 마찬가지로 안팎에 모든 역경계 그런 것이 다 평화롭게 되고 모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예의 없는 이루시길 바랍니다.